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독해훈련 시범 컨텐츠 1에 이어서 심화편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다. 그리고 독해력은 배경지식으로서의 독해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배경지식으로서의 독해력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독서를 통해서 훈련하고,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은 긴 제시문에 대한 텍스트 요약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요약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독해 시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시문은 고려대학교 요약 문제 중에서는 제시문 길이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구조화하기에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제시문 분량도 길고 많은 정보들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독해훈련 시범 심화편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기본편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기본편 영상부터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먼저 잠깐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계 A형 문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먼저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 훈련까지 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텍스트를 볼까요? 네, 똑같이 1페이지 전체가 텍스트로 주어져 있고요. 제가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네, 한 장을 넘겨보니까 그 전에 했던 기본편 컨텐츠에서는 한 이 정도에서 텍스트가 끝냈는데 2페이지 전체를 요약 텍스트가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실제로 이 제시문이 고려대학교 요약 텍스트 중에서는 가장 긴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겨서 제시문 분량이 굉장히 많죠. 문제를 가보면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라고 요약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요약의 분량이 350에서 400자로 지난번에 연습했던 것보다 50자 정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더 길어졌는데 우리가 요약해야 될 분량은 더 짧은,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더 세밀하고 압축적인 독해가 요구되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서 수험생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얘를 구조화하는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를 시작할게요. 거실 테이블 위에 함께 놓여있는 전통 수공예품과 아방가르드 미술의 카탈로그, 청량 음료와 스포츠카를 고대 역사 유물의 배경에 뒤섞여 놓은 콜라주 광고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일종의 도입부로서 어떤 흥미를 돋구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겠죠?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대비시키는 이분법의 틀은 더 이상 작동할 여지가 없대요. 아직까지 이 제시문의 소재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전통과 근대를 나누는 이분법적 틀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 외래 문화와 토속 문화의 상이한 칭의도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지닌대요. 뭔가 문화에 대한 얘기 같죠? 그래서 자꾸 뭔가 기존의 문화적인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타파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역시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지구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전지구화라는 굉장히 낯선 개념어가 등장을 했죠. 동그라미를 치고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 글의 키워드가 이제 문화인 것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문화 개념을 둘러싸고 몇 가지 상충하는 견해들이 등장했대요. 문화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상충하는 견해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어떤 틀에 의해서 이 글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범주화죠. 문화 개념을 둘러싼 상충하는 견해들 사이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텍스트는 아마 전개가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첫째는 문화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나아가 문화 간 갈등이 증폭되어 결국에는 서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 충돌이라는 전망으로 볼 수 있겠죠. 둘째는 초국적 기업의 전 지구적 활동을 지적하며 문화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동질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통합되리라고 보는 시각이다. 일종의 문화 동질화에 대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셋째는 혼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관점이다. 혼종화. 그러니까 전지구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문화 개념을 둘러싸 상충하는 견해가 세 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범주할 때 사망 대립 구조로 범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범주는 문화 충돌이고, 두 번째 범주는 문화 동질하고, 세 번째 범주는 혼종이라고 하는 범주로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문단을 보면 원래 생물학에서 유래된 혼종이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팽창에 따른 인종 간의 섞임, 즉 혼혈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이 글은 문화충돌, 문화동질화, 혼종화 중에 마지막 혼종화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하는 글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형태의 상충하는 견해들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뒤이어서 그중 마지막에 혼종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혼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유래돼서 인종 간의 섞임에 대한 범주였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화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던 범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유럽인이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우생학적 학설을 토대로 혼혈인은, 여기서 혼혈인이 의미하는 게 바로 혼종을 말하는 거겠죠. 열등한 인종보다 더 열등하다고 인식되기도 했던 것이래요.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가 팽창한 19세기가 겉으로 보기에 인본주의를 토대로 한 계몽의 시대였지만 내면적으로는 혈통에 따른 정치 사회적 구별짓기가 뚜렷했던 시대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건 지금까지 혼종이라는 용어가 인종 간의 섞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온 쭉 역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후 식민 지배가 종결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혼종에 대한 이해도 점차 바뀌어 정체성과 문화, 이게 포인트죠. 정체성과 문화에 끼친 혼종의 영향력이 주목받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혼종이라는 건 원래 생물학적으로 인종 개념에 적용되던 용어였는데, 그게 식민지대가 지나고 세계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정체성과 문화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혼종의 범주가 이동했다는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실 혼종이라는 현상 자체는 이전에도 늘 존재해 왔대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만남이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문명,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새로운 문화들을 역사적 예로 볼 수 있다.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독해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혼종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전에도 늘 존재해 왔다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 텍스트를 독해할 때 이런 내용을 과감하게 스키핑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형식으로 존재했던 분리된 구조나 행위가 뒤섞여 새로운 구조나 행위를 창조하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혼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혼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거죠. 혼종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지속적 조건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조건에 동그라미 치세요. 혼종이라는 게 뭐죠? 모든 문화의 지속적 조건이래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얘가 바로 인과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혼종을 조건으로 해서, 혼종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의 모든 문화가 태동한다는, 얘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핵심 개념의 포섭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되겠죠. 왜 그러냐 봤더니 섞임이 없이 순수한 문화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분리된 구조로 보이는 문화를 할지라도 이미 혼종화의 결과이므로 따지고 보면 어떠한 순수한 문화도 순수한 기원으로는 결코 환원될 수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긴 내용이 이어져요. 이런저런 역사적 조건 가운데 오랜 시간 단일한 문화인 것처럼 발전되어 오면서 그 문화에 섞여 들어와 있는 다른 문화에서들의 존재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라고 하면 다시 예컨대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시험장에서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냥 혼종이 다양한 문화 형상에 항상 있어 왔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이 길이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여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단이 진술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혼종이 모든 문화의 근본이다, 원인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예시들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두고 독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과감히 이 부분은 그냥 넘기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라틴어, 아랍어 이런 다양한 언어 역시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깊이 있게 독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 원주민 언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대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게 이제 일반화된 문장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 요지만 딱 낚아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특정한 언어 역시 궁극적으로는 혼종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끊임없이 횡단의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 이 순간도 겪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문화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는 만큼이나 문화들 사이에서도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래요. 정리하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혼종이 오늘날 모든 문화의 근간이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혼종 현상은 문화 전반에 존재해 왔으나 혼종성이라는 개념으로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래요.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혼종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다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종성 개념을 어떤 이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융합 현상을 이해하는 틀로, 어떤 이는 전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지역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틀로 사용하기도 한대요. 이거는 혼종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 인종 간의 접촉과 탈식민화를 이해하는 틀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혼종성은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면서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국 양자에 존재하는 본질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대요. 이 문장은 전체를 한번 밑줄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문장인데, 혼종 개념이 인종 간의 접촉과 탈식민화를 이해하는 틀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혼종성은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면서 식민 종주국과 피식민국 양자에 존재하는 본질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할 만한 단어가 바로 이 본질주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주의, 영어로는 에센셜리즘인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게 대략 어떤 맥락에서 사용한 건지 유추가 가능한데, 아마 본질주의라는 말을 이 텍스트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본질주의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거 철학 용어인데, 어떤 개별자에게 있어서 다른 개별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 그러한 그 개별자만의 고유한 특징, 속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가리켜서 본질주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게 여기서 본질주의에 대한 부연 설명이 텍스트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해 자기동일성의 확장이라는 식민지배 측의 환상뿐만 아니라 토착성의 보존이라는 피식민지 측의 환상도 함께 깨트림으로써 지배문화에 일방적으로 병합되거나 편입 동화될 가능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피지배국의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대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 측에 있어서 본질주의는 뭐냐면 자기동일성의 확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피식민지 측의 환상이라는 거는 바로 토착성의 보존인 거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 측에서는 자기동일성이라는 것이 본질주의인 거고, 피식민지 층에서는 토착성이라는 게 본질주의인 건데, 이 틀을 혼종 개념이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존주국과 피식민국 양자에 존재하는 본질주의의 틀을 깼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아가 혼종성의 개념은 정체성, 차이, 불평등과 같은 주제들이나 전통과 근대, 빈국과 부국, 지역과 세계 같은 대립항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대요. 어떤 대립항이죠? 전통과 근대, 빈국과 부국, 지역과 세계, 전부 어떤 대립항이죠? 그렇죠. 바로 이양대립적 대립항이죠. 이양대립적 대립항. 상충하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바로 이분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혼종 개념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틀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혼종 개념의 두 가지 구체적인 순기능이 언급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식민 존주국과 피식민국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주의를 해체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양대립적인 문화 개념을 타파했다. 이게 혼종 개념이 오늘날 강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혼종성은 문화 주체의 복합적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익숙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넘어 새로운 문화 공동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매우 유명하대요.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혼종 개념은 이분법적 틀을 깨트리기에 매우 유용하다. 이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 그러면 이제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 문단이 전체가 진술하는 게 바로 혼종 개념의 순기능이 되겠죠.
이해되죠? 예, 혼종 개념의 순기능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한 문단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처럼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물들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쳤다는 거는 혼종 개념이 여러분 뭐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도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 글의 후반부 논지는 뭐냐면 혼종 개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제시로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역기능이 있는지를 계속 읽어볼게요. 이종교배를 통해 생물의 번식력과 저항력을 높여 영양가와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말과 당나귀의 잡종인 노새의 경우, 노새가 바로 혼종의 사례겠죠. 힘은 좋아지지만 생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예를 들어 혼종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노새의 경우 힘은 좋아지는데 생식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혼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면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종성이 인종적 우월주의 기반인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힘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종적 순수성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나 자존심을 부여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종적 순수성이 바로 뭐냐면 본질주의인데 혼종성은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본질주의가 굉장히 유용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한 문화 집단 간의 현실적 힘이 비대칭적일 경우 이들 사이의 혼합으로 생산된 문화산물은 해석과 소통의 수단을 독점하는 지배적 문화 집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혼종이라는 게 가령 식민국과 피식민국, 주변국과 중심국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의 문화의 혼합체인데 이때 전제에 있어서 혼합체의 대상이 되는 문화 집단 간의 현실적 힘이 비대칭적이라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혼종의 결과물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가치를 골고루 반영하는 말 그대로 혼합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종을 매개로 지배적 문화 집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불평등한 문화를 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혼종 개념의 역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전지구적 영향력을 지니는 할리우드 대중문화가 문화상품 시장의 확장과 포섭이라는 전략에 의해 특정한 지역 문화를 빌려서 혼종을 만드는 경우 반드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할리우드 대중문화가 지역 문화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할리우드 대중문화와 지역문화 사이의 혼종은 결국 할리우드 대중문화의 지배가치를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문단 전체는 뭐가 되겠죠? 바로 혼종 개념의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구체적인 맥락에서 여기서 순기능이 2개가 제시됐다면 이 문단에서도 역기능이 2개가 제시됐어요. 첫 번째는 혼종 개념이 타파하고자 하는 본질주의적 인종관념이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종의 대상이 되는 문화적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일 경우 혼종은 지배적 문화집단의 가치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순기능과 두 가지 역기능의 제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냐면 혼종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거겠죠. 문화와 문화를 잇는 각종 움직임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오늘날 혼종하는 문화영역 전반에서 한층 다채롭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혼종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특정한 맥락과 권력관계에 따른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의 혼종성에 대한 더욱 깊고 섬세한 논의가 요청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글이 전제하고 있는 시각은 혼종 개념은 유용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종 개념에 역기능이 있는데 그 역기능이라는 거는 뭐죠? 각각의 문화의 맥락과 그 맥락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그것이 비대칭적일 경우 역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권력관계 그리고 각각의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한 혼종 개념에 대한 굉장히 복합적이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미괄식 구조의 글이고 이 요청된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일종의 당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혼종 개념이 이렇다를 서술하는 글이 아니라 혼종 개념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한 이러이러한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당위적 표현으로 이 글의 요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이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다 마쳤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할 차례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글에 대한 구조화를 할 차례예요. 그런데 구조화를 할 때에는 텍스트를 보지 않고 텍스트를 덮은 상태에서 내가 텍스트를 독해한 다음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현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텍스트를 덮겠습니다. 네, 텍스트를 덮고 이렇게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이 글 전체를 구조화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조화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범주화였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의 파악이었죠. 그런데 이 글에서는 범주화가 좀 더 중요할까요? 인과관계 파악이 좀 더 중요할까요? 끝까지 글을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은 범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주화를 기반으로 제가 지금부터 구조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발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부연 설명 이런 거는 다 제끼고, 자, 전 지구화가 확산되면서, 그쵸? 전 지구화에 대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 가지 견해는 각각 첫 번째는 문화 충돌에 대한 견해였고, 두 번째는 문화 동질화에 대한 견해였고, 세 번째는 이 글의 주제였던 혼종화에 대한 견해였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뭐라고? 이 세 번째 범주인 혼종화죠. 그런데 혼종화는 다시 어떻게 범주화가 되냐면 과거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범주화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혼종이 어떤 범주에 적용됐던 개념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바로 생물학. 그 중에서도 인종 개념에 적용되는 생물학적 범주였는데 이게 오늘날로 오면서 어떤 범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되는 바로 문화적 범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글의 대략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혼종의 개념과 역사였죠. 그런데 문화 개념에 적용되는 혼종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진다는 게 바로 글의 후반부 논지였어요. 그래서 다시 문화 개념에 적용되는 혼종을 다시금 이렇게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죠? 순기능과 역기능으로요. 지금 제가 계속 범주화를 통해서 이 글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 보이죠? 제가 강의 소개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일종의 정보 처리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보 처리 기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선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범주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범주화 능력에 익숙해지고 범주화를 잘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순기능의 두 가지가 있었고 역기능의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 글에 대한 구조도는 거의 끝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근데 나는 순기능이 두 개고 역기능이 두 개였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컨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미시독해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다시 덮고 돌아와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2회독, 3회독, 4회독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순기능은 뭐였냐면 바로 식민종주국과 그 다음에 피식민국 사이에 있는 무엇을 해체한다는 거죠? 바로 본질주의를 해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혼종 개념이. 이게 첫 번째 순기능이었고 두 번째 순기능은 다양한 이양대립적 문화 개념, 즉 쉽게 정리하면 이분법적 문화 개념을 혼종을 통해서 타파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순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서 바로 동시에 두 가지 역기능이 제시되었죠. 첫 번째 역기능은 뭐였죠?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적 순수성. 이게 바꿔 말하면 본질주의인데, 이 본질주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기적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본질주의를 혼종은 해체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문화적 권력관계. 혼종의 대상이 되는 그 문화들의 문화적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혼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바로 지배적 문화 집단의 가치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 도출해낸 이 글의 최종적 결론은 뭐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종 개념에 대한 어떠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로 권력관계의 맥락과 그리고 혼종 개념이 적용되는 문화 주체에 바로 정체성을 고려한 무엇이 필요하다? 혼종 개념에 대한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글이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굉장히 길고 복잡한 텍스트였지만 이렇게 범주화를 통해서 깔끔하게 구조화가 됐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구조화한 내용을 통해서 충분할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능 비문학 독해 제시문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답과 오답의 근거는 이 구조화한 내용으로 다 포섭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또 이번이 또 심화편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글이 지난 시간에 독해했던 그 세대전쟁 제시문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당시 그 세대전쟁 제시문은 그냥 오늘날 인구 구조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대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판단적 차원에서 글이 마무리됐어요. 어떠한 대안이나 당위의 제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혼종 개념에 대한 긍정,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혼종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요청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표현으로 글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인문 그리고 사회과학 텍스트는요, 크게 글의 목적이 두 가지로 범주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디스크립티브한 글이 있고 두 번째는 노르마티브한 글이 있어요. 디스크립티브라고 하는 것을 흔히 서술적이라고 번역하고요. 노르마티브라고 하는 것을 당위적이라고 번역해요. 자, 서술적인 글과 당위적인 글의 차이가 모든 인문사회과학적인 텍스트를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술적인 글은 뭐냐면 이것도 글이기 때문에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요지는 똑같이 있어요. 당연히 노르마티브한 글에도 요지가 있죠.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는 뭐가 없냐면 요지는 있지만 당위가 없어요. 무엇 해야 한다는 당위적 서술이 없어요. 디스크립티브한 글에는. 반대로 노르마티브한 글에는 요지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여기는 당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은 목적 자체가 설명 내지는 분석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 글은 처음부터 쓴 목적 자체가 바로 대안 제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글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건 사실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우리가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텍스트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뭐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단도 다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 기준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비교 기준들이 도출되는 원인, 그러니까 그렇게 텍스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원인이 사실은 알고 보면 바로 그 글이 쓰여진 목적의 차이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디스크립티브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노르마티브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비교 문제가 아니라 요약 문제니까 요약 문제에 대한 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개념에 이거하면 이것은 바로 노르마티브한 쟁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요약을 할 때 변별력 있게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이 노르마티브한 쟁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 문장이 권력관계의 맥락과 문화중체의 전체성을 고려한 혼종 개념에 대한 복합적이고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로 끝나야지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진술이 아예 담겨있지 않거나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므로 혼종 개념은 중요하다 정도로 굉장히 나이브한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면 절대 그 글이 변별력 있는 요약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디스크립티브한 글과 노르마티브한 글의 차이가 인문사회과학적인 텍스트를 독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긴 분량이었던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A에 대한 독해훈련 시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제시문 길이나 난이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기본편 제시문보다 난이도가 높은데요. 제가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20년 4월 26일이에요. 곧 5월이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물론 어떤 선생님한테 논술을 배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생님의 합격률이라든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검증된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논술은 이렇게 독해력에 대한 부분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독해 피지컬이 상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은 제자리에서 답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압박적인 분량의 텍스트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독해 피지컬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뚫어낼 수 있어야 합격을 하는 거지 무슨 어떤 특정 선생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비법이나 기술, 스킬 같은 것들을 전수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해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기본편과 이번 심화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해훈련 시범 두 번째 심화편 영상에 대한 촬영을 마쳤고요. 저는 독변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